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보다 중국을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해요. 무슨 물건들을 리스할 적에도 지금 엔화 베이스로 그 리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향후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수출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부진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총체적인 그 부진에 빠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가 그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이렇게 힘든 그 근저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진핑 공산당 1인 독재와 그 계획경제의 실패가 그 근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취한 것도 그렇고 그 국진 민태를 외치면서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민간 기업은 이제 뒤따라오는 그러한 행태를 주장한 것, 그리고 공동 부유를 외치면서 일종의 앞서 나가는 기업들의 뒷다리를 잡은 것들이 굉장한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굉장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FDI,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보다 중국을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해요. 게다가 중국을 찾아오는 그 관광객 숫자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사이드에서 혹은 민간 사이드에서 중국에 대한 그 혐오가 많이 이제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산당 독재와 계획경제 실패로 인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그 앞으로도 이런 거를 말끔히 씻고 거듭나지 않는 한 어려움은 많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달리 계속 통합 팽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 사태까지만 해도 세계 기축통화 중에서 중국 위안화의 발행량이 가장 많았어요. 즉 위에 황색선이 중국의 통화 발행량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많이 발행됐었는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중국은 유일하게 통화를 발행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로화나 달러화나 엔화는 급격하게 발행을 해서 이 순서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유로화가 가장 많은 발행량, 그다음 달러, 그다음에 엔화, 그리고 위안화는 발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겪을 적에도 이 통화 발행이 많은 지역서부터 인플레이션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달러하고 그다음에 엔화였는데 중국은 이렇게 통화를 발행하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최근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중국은 내수 경기나 수출 지원을 위해서 강력한 통화 팽창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금리를 내리고 지준율을 낮춰줌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이러한 통화 팽창의 여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제 강점입니다. 또한 경기 부양책도 중국이 쓸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정부가 쓰는 거고 통화 정책은 인민은행이 쓰는 건데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같이 맞물림으로써 지금의 중국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통화 측면에서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의 위기는 사실은 이 G2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기 등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로 이제 커진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중국도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마련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국 위안화를 무제한적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미국 국채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위안화가 최근 6.3에서 7.3까지 급격하게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위안화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원래 이 마지노선이 7이었어요. 그래서 이 7을 넘었으면은 중국이 시장 개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7.3에 이르렀을 때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서 이 위안화 가치 방어를 했는데 지금도 중국 정부는 이러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미국채를 팔아서 지금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예년과 다르게 많이 부진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름대로 대국이고 저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통화 정책의 여력이 있고 재정 정책의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선별적으로 이 부양책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8월 달에는 뭐 한 20회가 넘는 부양책을 연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직까지는 시중금리나 이자율이 이게 관치입니다. 즉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중국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준금리격에 해당하는 1년 물 대출 금리는 얼마다, 5년물 대출 금리는 얼마다, 그 다음에 초단기물 금리는 얼마다라고 금리를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약간씩 낮춰주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국 부동산 경기하고 직결되어 있는 5년 만기 대출 금리는 중국 정부가 낮추고 있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에 버블이 많이 껴있다라고 중국 정부가 보기 때문에 그러한 버블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즉 자연스럽게 버블이 줄어드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은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공상당 방식으로 개입하면은 중국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진 민태를 외친다거나 공동부유를 한다거나 어떠한 계획 경제를 하면서 마치 국가가 모든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면은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들이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민간 기업들의 고용 창출 능력 같은 걸 높이 사고 이러한 그 서구 자본주의의 그 장점들을 과거에 받아들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이면서 시장 경제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이 다른 기업가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인식될 적에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많이 상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또 과거의 그러한 그 행태를 계속하면은 중국 경제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통합팽창 정책, 즉 금리 인하 정책과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푸는 팽창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국이나 서구는 지금 통화 긴축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미국이나 유럽의 금리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0.1%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5.5%, 유럽이 4.5% 정도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격차가 큰
한 일본의 엔화는 약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죠? 즉 엔화가 끝없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돈이라는 건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일본에서 자금을 엔화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적고 수익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엔화 자본을 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해외 나와서 미국 재나 주식을 사면은 일본에 있을 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엔화의 자본 유출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요인도 일본 엔화 환율이 이제 치솟는 요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 펀더멘털 상태도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일본의 무역 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본의 무역 수지가 지난 2년간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그 달러의 수급 상태가 굉장히 이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화가 끝없이 약해지는 이유에 이 그래프를 한번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기준금리에다 10년물 YCC 정책, 즉 1% 이하에서 시중금리를 억누름으로써 무제한적으로 일본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무제한으로 풀려나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녹색 선이 엔화인데 엔화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에 엔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을 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 늘려가는 속도보다는 일본의 금융기관이나 일본인들이 엔화를 달러 바꿔서 해외로 유출시키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경제국 간의 금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엔캐리 트레이드는 늘어나는데 지금이 아마 최고조에 다다른 그런 현상입니다. 시기를 묻는 거는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기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과의 그 금리 차가 큰 상태, 그리고 일본이 YCC를 계속 고집하는 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남으로써 특별히 엔화의 그 환율 치솟는 거를 막을 대책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2엔 정도가 아니라 160대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즉 일본은 그 엔화 환율이 치솟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달러를 풀어서 외환 방어를 하는 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YCC를 포기하거나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YCC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포기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시기를 내년 7월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관측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과연 내년 7월까지도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라도 일본이 YCC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쉽게 YCC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부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GDP의 한 263%의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현재도 일본 예산에서 이자로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시중금리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 부담액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예산의 25%를 그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는 일본이 앞으로 만약 기준금리나 시중금리가 1% 인상됐을 적에 들어가는 이자 부담액만 3.7조 엔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의 미국처럼 기준금리가 5.5%라고 일본의 기준금리를 가정하면 지금보다는 20조 엔 이상이 더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상태에서도 24조 엔을 예산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20조 엔이 증가하면 40조 엔이 넘는 금액을 이자와 그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가능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재정 파탄이 옵니다. 일본의 예산안을 보면 2023년 세수액이 한 70조 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출액, 연간 예산액은 114조 엔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한 36조 엔 정도를 국채를 발행해서 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국민한테서 걷어들이는 세수 총액이 70조 엔인데 여기서 이자로만 40조 엔을 낸다는 거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지금 이 YCC를 포기할 수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 즉 기준금리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제한 마이너스로 막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풀어서 경제국처럼 금리도 올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YCC 포기나 기준금리 인상은 이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걸 해결하려면 건전예산 쪽으로 가야 돼요. 건전예산이라는 건 우선 쓸 돈을 줄이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세수하고 세출을 어느 정도 맞춰야 그게 가능한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건 사실은 어느 나라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라 하는 건 세금을 더 받고 지출을 줄이라는 건데 그걸 좋아할 정부나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일본이 살아나가려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그쪽에다 마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갈 수 없지만 앞으로 뭐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적정 이자 부담을 위해서 기준금리나 시중금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컨트롤해야 될지 이를 일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지금처럼 무제한 마이너스 기준금리하고 YCC를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함부로 풀어줄 수도 없고 국면에 이제 일본이 이제 잡혀 있는 건데 하여튼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일본의 엔화가 지금처럼 저렇게 치솟으면 우리 국내 수출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불리합니다. 즉 세계 수출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일본의 수출품 단가는 훨씬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께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한테는 이제 타격이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이렇게 엔화 대출 금리가 저렴하면은 우리 한국의 은행이건 기업이건 민간인이건 엔화 대출을 많이 얻어 쓰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고 또 무슨 물건들을 리스할 적에도 지금 엔화 베이스로 그 리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향후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선 1997년 우리 IMF 사태만 하더라도 당시 종금사들이 이렇게 저렴한 단기 외환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국내에서 중장기 대출에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쪽에도 그런 중장기 대출을 했습니다. 즉 단기 대출을 받아서 중장기 대출을 하는 건 그건 은행의 속성상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단기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은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대출 비중은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 대출 비중이 장기 쪽에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엔화가 너무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금리가 싸면은 아무래도 이런 단기 엔화 대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이나 우리 은행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요소입니다.